베트남이 또 실수했습니다. 15년 약속을 깨고 삼성법인세를 4%에서 15%로 폭탄 인상했죠. 35조 투자했는데 어디 가겠어? 한노이 관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수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정말 떠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72시간 후 로이터 속보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 45% 인도 이전 확정. 22만 명이 오열했고 협력업체 530개가 줄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6,800억 원을 욕심내다가 280조 원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은 복수하지 않았고 기존 노동자 22만 명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죠. 노동자들에겐 죄가 없으니까요. 잘못한 건 정부예요. 그 한마디에 베트남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팜등롱입니다. 베트남 타이응웬성 투자유치국장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45세입니다. 제 이야기는 2009년 11월 17일 새벽 5시 노이바이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25세였고 투자유치국에 들어온 지 겨우 6개월 된 신입 공무원이었습니다. 손에는 급하게 프린트한 A4 용지가 들려 있었죠. 삼성전자 실사단이라고 적힌 팻말이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팻말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삼성이요. 세계 최대 전자기업 삼성이 우리 같은 시골성에 온다니요. 선배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차피 실사만 하고 말 거라고, 진짜 투자는 하노이나 호치민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새벽 6시 15분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인 12명이 나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팜 과장님이시죠?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생산 전략팀 김현수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인사말을 꺼냈어요. 타이응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량 3대의 나노탄 실사단은 곧바로 타이응웬성으로 향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우리 성까지는 차로 2시간 반 거리였어요. 김현수 팀장과 같은 차를 탄 저는 긴장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이상한 대화가 들려왔어요. 뒷좌석에 앉은 실사단원 2명이 한국말로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밖을 보며 고개를 저었고 다른 사람은 뭔가 불만스러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이응웬성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성청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성장님과 부성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중한 환영사가 이어졌고 차와 과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현수 팀장은 예의를 갖추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본격적인 현장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부지는 성 외곽의 넓은 평야지대였어요. 사방이 논밭이었습니다. 포장도로도 없었고 전기도 자주 끊겼고 공업용수 시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11월에 햇살이 논밭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한국말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저도 느낌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불만이었습니다. 한 실사단원이 뭔가 강하게 항의하는 것 같았고 다른 사람도 동조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그들을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팜 과장님, 저 농부분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논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일하던 농부 3명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그중 한 명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하셨고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김현수 팀장에게 소개했어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서 30년째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김현수 팀장이 아버지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도 당황하며 허리를 굽혔어요.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김현수 팀장은 아버지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흙이 깊게 밴 거친 손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실사단원들에게 한국말로 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실사단원들은 처음에는 반박하는 듯 했지만 김현수 팀장이 계속 말하자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팜 과장님, 이곳에 공장을 짓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요, 이 평야지대에 우리 첫 번째 공장을 세울 겁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전혀 없는데요. 도로도 전기도 용수도. 인프라는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김현수 팀장이 다시 논밭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농부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틀 동안 이곳 사람들을 봤어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로는 깔면 되고 전기는 연결하면 되고 물은 끌어오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라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을 봐준 겁니다. 6개월 후인 2010년 5월 삼성 제1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논밭에 거대한 크레인들이 들어섰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땅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 아래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기공식 한 달 전에 자신의 논 3,000평을 팔았습니다. 보상금은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아들아, 내 땅이 공장이 되는구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농사지은 땅에서 내가 일하게 될 거야. 이 땅이 변할 거다. 정말로 변할 거야.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타이응맨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8차선 고속도로가 뚫렸고 현대식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종합병원과 국제학교가 생겼습니다. 인구는 3배로 늘었어요. 15년 전 우리 성의 1인당 소득은 1,1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600달러예요. 실업률은 19%에서 2%로 떨어졌고요. 하노이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삼성 하나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그날 논밭에서 내린 결정 하나가 22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 사무실 팩스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응우엔이 황급히 들어오더니 용지 한 장을 제 책상에 놓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국장님, 한노이에서 긴급 공문이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개편안. 손이 떨렸습니다. 기존 특별감면세율 적용 기업의 법인세율을 15%로 상향 조정. 시행일 2024년 7월 1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적용받던 세율은 4%였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약속한 특별감면세율이었죠. 그런데 15%로 올린다는 겁니다. 거의 4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800억 원의 추가 부담이었습니다. 성장님은 문서를 읽더니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건 약속 위반이야. 2025년까지 4% 유지하기로 했잖아. 한노이 가서 항의해. 지금 당장. 오후 1시 기차를 탔습니다. 타이응엔에서 한노이까지는 고속철로 2시간 반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논밭과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어요. 삼성 베트남 연매출 75조 원, 현재 세금 3조 원. 만약 15%로 오르면 11조 원을 내야 했어요. 8조 원이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35조 원을 이미 투자했고 공장 6개, 22만 명. 고용, 협력업체 530개를 키웠습니다. 이걸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제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15년 전 김현수 팀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신뢰 역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오후 4시 한노이 기획투자부에 도착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18층, 점반타인 차관의 집무실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한노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고 타이응웬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58세의 점반타인 차관은 중앙정부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 경제학 박사. 지방 공무원인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팜 국장, 멀리서 왔구만. 앉게. 고급스러운 프랑스산 도자기 잔에 담긴 커피가 나왔어요. 스디슨 맛이었습니다. 차관님, 삼성과 2025년까지 4% 유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전 차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그때 얘기고. OECD 글로벌 최저한세를 따라가야 하네. 삼성이 연매출 75조 원 버는데 세금은 고작 3조 원. 너무 적지 않나?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삼성이 타이응웬성의 8차선 도로를 직접 깔았고 발전소를 지었고 정수시설을 만들었다고요. 베트남 정부가 제공한 인프라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차관님, 삼성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전 차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떠나? 어디로? 35조 원 투자했는데? 공장 6개, 22만 명이 일하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빌딩들 봤나? 상당수가 삼성 협력업체 건물이야. 삼성이 떠나면 저것들이 다 텅 비는 거라고. 삼성도 그걸 알아. 그래서 못 떠나는 거야. 팜 국장, 자네 성은 변방이야. 전체를 보지 못하네. 베트남이 더 이상 값싼 노동력만 제공하는 나라로 남아서는 안 돼. 다음 달부터 시행이네. 준비하게.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한노이 시내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롱아. 대학 동기 점마이가 서 있었어요. 기획투자부 홍보국장이었습니다. 20년 직이었죠. 세금건 때문에 왔지?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용없어. 이미 결정났어. 총리실에서. 총리실에서요? 응. 삼성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외국 기업들이 너무 설친다고. 제대로 세금 받아내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등롱아, 막을 수 없어. 이건 정치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쳤어. 삼성이 우리 경제 살린 건데. 마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윗선에서 결정한 건데. 등롱아, 준비해. 폭풍이 올 거야. 저녁 7시 기차로 타이응웬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들, 마을들, 작은 공장들. 모두 삼성 덕분에 생겨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그 삼성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15년 약속을 깨고 세금을 4배로 올리고 35조 원을 인질로 삼아 떠나지 못할 거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삼성 베트남 법인 총무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십니까?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10분 후에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시면 법인 사무실로 오십시오. 기차가 타이응웬역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삼성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6개 공장 모두 24시간 가동 중이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삼성 공장 보이시죠? 저희 아들이 저기서 일해요. 조립 라인에서요. 월급이 좋아서 작년에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샀어요. 고맙죠, 삼성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15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삼성 베트남 법인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삼성 홈페이지만 새로 고침했어요. 5시간 만에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베트남 정부 세제 정책에 대한 당사 입장.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서가 열렸는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 정부의 세제 정책 변경을 존중합니다. 당사는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대체 생산 거점 검토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딱 2줄. 끝이었습니다. 항의도 협상 요청도 구체적인 입장도 없었어요. 그냥 존중한다. 그리고 대체 거점을 검토한다. 6,800억 원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2줄로 끝. 비서실장 응우엔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협력업체 사장들이 회의실에서 난리예요.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500명 넘는 협력업체 사장들이 빼곡했어요. 국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플라스틱 케이스 업체 응우엔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존중한다? 대체 거점 검토한다? 삼성이 떠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 카드입니까? 전자부품 업체팜 사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저도 지금 파악 중입니다. 진정이요? 응우엔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성 물량이 저희 매출의 80%예요. 삼성이 떠나면 저희는 끝이라고요. 50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불안, 공포, 분노. 내일 삼성법인장을 만나겠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 공장 6개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너무 조용했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월요일, 응우엔이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국장님, 삼성 생산관리 박 부장 가족이 어제 한국으로 귀국했대요. 박 부장이요? 15년 동안 타이응엔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갑자기 가족 전부 데리고 떠났대요. 한 명이면 이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까지 전부 귀국? 이건 다릅니다. 8월 둘째 주 수요일 협력업체들로부터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국장님, 삼성이 신규 발주를 전면 중단했어요. 저는 5곳에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자부품, 플라스틱, 포장재, 물류, 식자재.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신규 발주 없음. 단순한 재고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8월 셋째 주 금요일, 저는 삼성 공장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야간 근무자들 차량으로 가득 찼을 시간인데 절반도 차 있지 않았습니다.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 줄었어요? 지난주부터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라인 가동률도 낮아졌고요. 6개 공장의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이 생산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차를 몰고 다시 삼성 공장으로 갔어요. 공장 정문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공장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새벽 4시. 2공장의 굴뚝 연기가 멈췄어요. 새벽 5시. 출근하는 직원들이 보였지만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에요. 떠날 준비예요. 8월 28일 한노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점반타인 차관이었어요. 팜국장 잘했네. 삼성이 결국 굴복했어. 72시간 지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 조용한 거 보니까 받아들인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관님, 삼성이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임원들이 귀국하고 있고 협력업체 발주도 중단됐어요. 일시적인 거겠지. 자네도 알잖아. 35조 박아놨는데 어디 가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삼성 공장 앞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공장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이곳은 논밭이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아버지의 손을 보며 말했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15년 동안 이 공장은 22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협력업체 530개를 키웠고 타이응웬성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 정부는 그 삼성을 35조 원으로 인질 삼고 있었어요. 떠나지 못할 거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삼성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3시간째 되는 날, 진짜 폭풍이 왔습니다. 2024년 9월 3일 오전 9시 17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 응우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로이터 속보 보셨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이터 통신 메인 페이지.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속보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 물량 45% 인도로 이전. 복수 관계자.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 하지만 듣지 못했어요.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 삼성이 베트남 생산의 45%를 인도로 옮긴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베트남 생산 물량의 45%를 향후 18개월 내 인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법인 직원 약 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인도에 이미 토지를 매입했으며 베트남 협력업체들에게 인도 이전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명. 전체 22만 명 중 절반. 이미 토지를 샀다고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협력업체들. 한 번에 5통, 10통, 20통.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응우엔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국장님, 1층 로비에 협력업체 사장들이 200명 넘게 몰려들었어요. 1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300명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삼성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국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10만 명 감축이요?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방금 기사를 봤습니다. 아직 삼성 측 공식 입장은 공식 입장이요? 플라스틱 업체 응우엔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로이터가 거짓말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토지 매입했대요. 이게 공식 입장 아니면 뭡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응우엔 사장이 맞았어요. 국장님, 저희 회사는 직원이 500명입니다. 전자부품 업체 내 사장이 말했습니다. 삼성 물량이 매출의 90%예요. 삼성이 45% 줄이면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해요. 250명을 거리로 내보내야 한다고요. 저희는 1200명입니다. 물류업체 팜 사장이 일어섰습니다. 삼성 물량이 70%예요. 최소 400명 감축이에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00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절규, 분노, 공포.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노이. 쩐마이 국장이었어요. 등롱아, 지금 당장 한노이로 올라와. 차관님이 긴급회의 소집했어. 1시간 안에. 오후 2시 한노이 기획투자부 대회의실. 전국 63개 성에서 투자국장들이 모였습니다. 쩐반타인 차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한 달 전절을 비웃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7분 로이터가 삼성의 베트남 철수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삼성 베트남 법인에 연락했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삼성은 노 코멘트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노 코멘트라는 건 사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관이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보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삼성이 인도 정부와 이미 3개월 전부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 전이요? 그럼 베트남 정부가 세금 올리기 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차관님, 삼성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세율을 다시 낮춘다든가. 전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이미 검토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삼성한테만 특혜를 주면 다른 외국 기업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번복하면 정부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각 성에서 삼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대체 바이어를 찾는다든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전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대체 바이어가 어디 있습니까? 타이응웬성 협력업체 530개 중 80%가 삼성 전용 공장입니다. 삼성 부품 규격에 맞춰서 설비를 샀어요. 다른 바이어는 쓸 수가 없어요. 22만 명을 뭘로 재교육한다는 겁니까? 전 차관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끝났어. 280조 원 날렸다더라. 누가 책임질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노이 시내. 고층 빌딩들. 한 달 전 전 차관이 말했죠. 저것들 대부분이 삼성 협력업체야. 삼성이 떠나면 저것들이 다 텅 비는 거라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삼성은 정말 떠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타이응웬성 성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성장님,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성장님이 말했습니다. 귀국해. 그리고 준비해. 폭풍이 온다.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 어둠 속 어딘가에 타이응웬성이 있었습니다. 22만 명이 잠들어 있는 곳. 내일 아침 그들이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습니다. 아침 7시 응우엔 사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업체 대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장님, 저 파산 신청합니다. 뭐라고요? 회사 문 닫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 연장 불가. 삼성 물량 45% 줄어드는데 어떡 이자 갚냐고. 다음 주까지 원금 상환 못하면 공장 경매 넘어갑니다. 응우엔 사장님, 다른 방법을. 없어요.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직원 500명. 이번 달 월급도 못 줘요. 국장님, 15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500명의 삶이 방금 무너졌어요. 오전 10시 두 번째 전화. 전자부품 업체의 사장이었어요. 국장님, 저희도 끝났어요. 어제 삼성에서 공문. 10월부터 발주량 60% 감축. 직원 1200명 중 700명을 어떻게 해요? 네, 사장님. 저 20년 동안 이 일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런데 한 달 만에 끝이에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제 사무실에는 협력업체 사장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같은 얘기. 은행이 대출 끊었다. 삼성이 발주 줄였다. 직원 월급 못 준다. 문 닫아야 한다. 저는 상담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부 지원? 없었습니다. 대체 바이어?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응우엔이 뛰어왔습니다. 국장님, 3공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삼성 3공장 정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15년 파트너십을 지켜주세요. 22만 가족의 생계가 달렸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갔습니다. 대부분 30대, 40대 가장들.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 국장님 맞으시죠? 저 응우엔 티란이에요. 1공장 조립 라인 12년 일했어요. 이번 달 말 해고래요. 저랑 같은 라인 200명 다 잘려요. 11시. 저 이 월급으로 아들 둘 키웠어요. 큰애 대학 2학년, 작은애 고3. 둘 다 삼성 덕분에 학교 보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삼성한테 말 좀 해주세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왜 저희를 버려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돼요? 제 아들들 학비는요?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월급은 누가 줘요? 국장님 뭐라도 해주세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요? 비웃음. 저희 목숨줄 끄는 게 중앙정부잖아요. 세금 올린 게 누구예요? 맞아요. 한노이 놈들이 저질렀어요. 삼성 못 떠난다고 했잖아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맞았어요. 중앙정부가 착각했습니다. 삼성을 35조 원으로 인질 삼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삼성은 22만 명을 인질 삼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책상에 파산 신청서가 쌓여 있었어요. 30개 업체. 직원 수 8,000명. 응우엔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국장님 정말 막을 방법이 없나요?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결정했어. 인도에 토지 샀고 장비 발주했어. 18개월 후면 끝이야. 9월 15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타이응 왼성 실업률 8%에서 15%로. 한 주 만에 7% 상승. 부동산 가격 30% 폭락. 아파트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었어요.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 카페, 마트. 삼성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지갑이 닫혔어요. 은행들이 대출 전면 중단. 타이응 왼성 전체가 부실 지역.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연장도 막혔어요. 도미노가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직원 상점 은행 부동산. 모든 게 연결됐고 하나가 무너지니 전부 무너졌습니다. 성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성장님, 이번 주 파산 신청 80개. 직원 수 2만 명이에요. 성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팜국장, 자네가 15년 전 삼성 유치했을 때 기억하나? 삼성이 오면 타이응웬이 살아난다고 했어. 맞았네. 우리 성이 베트남에서 제일 잘 사는 성이 됐어. 그런데 이제는 삼성 때문에 죽어가는구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노이에 다시 올라가. 차관 만나서 지원책 받아내. 뭐라도 있어야 해. 그날 오후 다시 한노이로.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논밭, 마을, 공장. 15년 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이제 곧 달라질 거예요. 공장들이 멈추고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논밭으로 돌아갈 겁니다. 15년이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삼성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9시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 긴급 기자회견 소집. 저는 즉시 차를 몰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베트남 언론은 물론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모두 삼성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삼성 베트남 법인장 이재훈 부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중반 15년 동안 베트남에서 일한 베테랑. 표정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로 베트남 생산 물량 일부를 인도로 이전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세제 정책 변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향후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해고됩니까? 이재훈 부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 명도 해고하지 않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법인 직원 22만 명 중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생산 물량이 45% 줄어드는데 어떡해요? 재배치합니다. 인도로 이전되는 라인 직원들은 베트남 내 다른 라인으로 재배치됩니다. 일부는 재교육을 받아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부서로 전환될 것입니다. 협력업체는요? 베트남에 남는 협력업체는 발주 물량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인도로 이전 희망업체는 공장 이전 비용 70% 지원하고 인도 현지에서 우선 계약을 보장하겠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사장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약속 깨고 세금 올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철수하고 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훈 부사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네. 베트남 정부가 세금을 올린 건 정책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장의 22만 명은 그 결정과 무관합니다. 그들은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성 제품의 품질을 지켰고 우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부의 잘못 때문에 거리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회견장이 숨죽였습니다. 삼성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15년 전 타이응웬에 왔을 때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은 옮길 수 있습니다. 장비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신뢰는 지켜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에 대한 보복은요? 보복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르칩니다. 무엇을요? 신뢰의 가치를요. 베트남 정부는 35조 원으로 삼성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신뢰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지킵니다. 그것이 삼성의 답입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 명도 해고 안 한다. 협력업체 이전 비용 70% 지원. 재배치, 재교육.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어요. 베트남 정부에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복도에서 이재훈 부사장과 마주쳤어요. 부사장님, 정말 한 명도 안 자르십니까? 한 명도 안 자릅니다. 하지만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그냥 해고가 훨씬 싸지 않습니까? 미소를 지었습니다. 팜 국장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의 가치요. 그들이 삼성을 믿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배신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일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일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하지만 베트남 노동자들이 삼성을 기억하게 할 겁니다. 우리를 배신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회사로요. 그날 오후 타이응웬으로 돌아와 성장님께 보고했어요. 성장님, 삼성이 한 명도 안 자른답니다. 정말인가? 네. 재배치하고 재교육하고 협력업체도 지원한답니다. 성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삼성을 돈으로 봤어. 35조 박아놨으니 못 떠난다고. 근데 삼성은 사람을 봤구만. 22만 명을 지킨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삼성공장. 저녁 해가 공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팜 국장, 우리가 진 거야. 돈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뢰를 잃었어. 삼성은 떠나지만 명예롭게 떠나고 우리는 남지만 수치스럽게 남는 거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삼성이 15년 전 김현수 팀장이 했던 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베트남은 35조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22만 명을 받어요.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2024년 9월 21일 베트남이 깨어났습니다. 삼성 기자회견 다음 날 베트남 모든 신문 일면이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삼성 22만 명 단 한 명도 해고 안 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사람이 제일 중요.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노이 쩐마이 국장. 등농아, 난리 났어. 지금 당장 한노이로. 무슨 일인데요? 총리실이 발칵 뒤집혔어. 국민 여론 폭발. 정부 청사 앞에 시위대가 모이고 있어. 즉시 기차를 탔습니다. 한노이 도착, 오후 2시. 정부 청사 앞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피켓이 보였습니다. 삼성은 사람을 봤다. 정부는 돈만 봤다. 35조로 신뢰를 팔았다. 쩐반타인 차관 사퇴하라.
6,800억 욕심에 280조 잃었다. 쩐마이 국장 사무실. 그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베트남 최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삼성 이야기. 1위 삼성 22만 명 지킨다. 2위 쩐반타인 사퇴. 3위 베트남 정부 무능. 4위 280조 원 손실. 국민들이 미쳤어. 정부 게시판에 항해글 10만 개. 모두 같은 내용. 정부가 삼성을 배신했다고. 하지만 삼성이 지켰잖아. 그게 문제야. 삼성이 해고했으면 국민들이 삼성을 욕했을 거야. 그런데 삼성이 한 명도 안 자르니까 화살이 정부로. 외국 기업이 우리 국민 지켰는데 정부는 뭐 했냐고. 창밖을 봤습니다. 시위대가 계속 늘어났어요. 5,000명. 차관님 만나러 가자. 쩐반타인 차관 집무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래 시위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팜국장 왔군. 한 달 전과 완전히 다른 얼굴. 수척하고 지쳐 보였어요. 자네가 맞았어. 한 달 전 자네가 경고했지. 삼성이 떠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 35조 박아놨는데 어디 가겠냐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이나? 저 사람들. 내가 저렇게 만들었어. 삼성을 돈으로만 봤어. 신뢰는 생각 안 했지. 차관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총리실에서 연락 왔어. 내일 사퇴하래. 팜국장. 쩐반타인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자네 성으로 돌아가. 타이응웬 사람들한테 전해줘. 내가 미안하다고. 그날 저녁 다시 타이응웬으로. 기차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쩐반타인 차관 사퇴. 베트남 정부 삼성 세제 재검토. 전문가들 경제 손실 280조 원 추산. 280조 원. 6,800억 원 더 받으려다가 280조 원 잃었어요. 41배. 계산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9월 25일 베트남 정부 공식 발표. 타이응웬역 대합실 TV에서 총리가 나왔어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삼성전자 세제 정책 관련 깊이 반성합니다. 단기 세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장기 파트너십 가치를 간과했습니다. 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삼성의 부분 철수로 인한 베트남 경제 손실은 향후 10년간 2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22만 명의 베트남 노동자를 지킨 것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TV가 꺼졌습니다. 대합실이 조용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280조 원. 우리가 그 돈을 날렸어. 옆 여성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부가 날린 거죠. 우리는 열심히 일했어요. 역을 나왔습니다. 타이응웬 시내. 상점 절반이 문 닫았어요. 부동산 중개소마다 매물딱지.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조용해진 도시. 하지만 패배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 보고서. 타이응웬성 9월 경제 동향. 실업률 15%에서 19%. 부동산 가격 마이너스 40%. 파산업체 150개. 실직자 3만 5천 명. 숫자들. 하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만 5천 명.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 창밖을 봤습니다. 삼성공장.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절반의 불빛. 18개월 후에는 더 어두워질 겁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280조 원이라는 것을. 2026년 1월 20일,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삼성공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3시. 평일 낮인데도 주차장은 한산했어요. 1공장부터 6공장까지 걸었습니다. 1공장, 불이 꺼져 있었어요. 2공장, 조명이 희미했습니다. 3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없었어요.
6공장만 겨우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45%. 삼성이 약속한 대로 베트남 생산의 45%가 인도로 이전됐습니다. 정확히 18개월 만에. 정문 경비실. 15년 전부터 일하던 응우엔 경비. 60대 중반. 머리가 많이 새었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응우엔 씨,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웃었습니다. 삼성이 절 지켜줬으니까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죠. 지금은 조용해요. 직원들은 재배치됐어요. 삼성이 약속 지켰어요. 한 명도 안 잘랐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협력업체들은 힘들어요. 삼성은 직원들 지켰는데 협력업체들은 못 지켰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530개 협력업체 중 인도 이전 80개. 나머지 450개 중 300개가 문 닫았어요. 살아남은 건 150개. 72%가 사라졌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 최종 보고서. 타이응웬성 2026년 1월 경제 현황. 인구 125만 명에서 98만 명으로 22% 감소. 실업률 4%에서 23%. 부동산 가격 마이너스 55%. 총 경제 손실 18개월간 78조 원. 78조 원. 타이응웬성만. 베트남 전체로는 280조 원. 응우엔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절반만 불이 켜진 공장. 우리는 아무 잘못 안 했어. 중앙정부가 잘못했지. 신뢰를 돈으로 계산했어. 35조 원이 있으니까 삼성이 못 떠난다고. 그럼 삼성은요? 삼성은 사람으로 계산했어. 22만 명과 15년을 함께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게 차이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사진. 2009년 11월 17일. 논밭 한가운데. 김현수 팀장이 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15년이 지나고 삼성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45% 철수했지만 22만 명은 한 명도 안 자르고 지켰어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그 말을 몰랐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봤어요. 그래서 280조 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어요. 80세. 15년 전 논밭을 팔아 삼성 부지를 만든 분.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응. 등롱아, 15년 전 기억나니? 기억나죠. 그때 김현수 팀장이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난 그때 느꼈어. 이 사람들은 다르다고. 진짜 우리를 생각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걸 몰랐어. 돈만 봤지. 35조 원. 그 돈에 눈이 멀어서 15년 신뢰를 버렸어. 등롱아,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잘했어. 내가 15년 전 삼성 유치했고 22만 명한테 일자리 줬어. 그걸로 됐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성장님을 찾아뵀습니다. 퇴임 한 달 전. 성장님, 우리가 달리할 수 있었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이야. 중앙정부 결정을 막을 수 없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지. 배우는 거.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팜 국장, 자네가 앞으로 이 교훈을 전하게. 다음 세대한테. 베트남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으로 삼성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재훈 부사장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부사장님, 15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팜 국장님, 베트남과 타이응웬을 잊지 않겠습니다. 삼성도 잊지 못할 겁니다. 팜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15년 전 김현수 팀장이 했던 말입니다. 삼성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베트남도 언젠가 그 의미를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공장 앞에 서서 떠나는 차를 봤어요. 18개월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훈.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베트남은 280조 원을 주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베트남의 두 번째 실수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